안녕하십니까, 심사장입니다. 이 영상은 2025년 8월에 촬영한 3박 4일 일본 여행 브이로그입니다. 대부분의 영상은 캐논 파워샷 V1 그리고 인스타 360X5로 촬영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다 보면 캐논 파워샷 V1이랑 인스타 360X5로 찍은 장면의 차이가 어느 정도 보이실 거예요. V1이나 X5를 여행용 카메라로 관심을 두셨던 분들은 화각이랑 색감, 손떨림, 사용감 같은 부분을 비교하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심사장이 일본에서 캐논 파워샷 V1으로 쉴 새 없이 영상을 찍어냈는데 괜찮은지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심사장이랑 같이 일본 여행을 가는 느낌으로 거의 밀착 취재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멘트를 하나 드리면 캐논 파워샷 V1은 손떨방이 정말 별로였어요. 그리고 어떤 루트로 돌아다녔고 뭘 먹었고 어떻게 돌아다녔는지도 체크를 해서 정보를 조금 드릴게요. 계획하신 여행 동선이랑 겹친다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한 목차를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부터 약 10분 정도는 8월에 일본 여행을 직접 다녀와 보니까 정말로 필요했던 준비물들, 그리고 이 더운 상황 속에서도 싸우지 않고 조금 더 슬기롭게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8월에 도쿄는 생각보다 훨씬 덥고요. 날씨 때문에 체력도 빨리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서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꼭 챙겨야 할 준비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어떻게 쉬어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덜 싸우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물 이야기는 나중에 보고 정말 일본에서 여행을 하는 심사장 브이로그를 바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12분 17초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더보기나 댓글에서 시간을 클릭해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1일차는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나리타 공항으로 갔고요. 나리타 공항에서 바로 나리타 익스프레스 넥스를 타고 다이렉트로 신주쿠로 갔습니다. 나리타 익스프레스는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 시내까지 가는 JR 특급 열차인데요. 숙소가 신주쿠나 시부야, 도쿄역 근처라면은 넥스를 추천드립니다. 도쿄역, 시부야, 신주쿠, 시나가와, 요코하마역까지 환승 없이 다이렉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캐리어가 크고 무겁다거나 엄청나게 덥고 습해서 지하철을 갈아타기가 싫다, 도쿄를 처음 가는 거라서 편하게 이동을 하고 싶다면은 나리타 익스프레스를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지 할인도 더 되고 편하니까 추천을 드리고요. 예약하는 홈페이지는 더보기에 남겨놓을게요. 예매하는 방법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하지 마시고 혹시나 막히시면은 다른 유튜버 선생님들이 잘 설명해 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찾아보면서 했어요. 그리고 다들 잘 준비하시겠지만 제가 여행을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느꼈던 준비물도 좀 알려드리고, 8월의 도쿄는 거의 불지옥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더 뭘 챙겨야 되는지도 조금 알려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멘탈입니다. 대부분 여행 가기 전 그리고 여행 중에 되게 많이 싸우게 되시거든요. 하나씩 뜯어보죠. 일단 여행 가기 전에 싸우는 이유가 역할 분담을 제대로 안 해서 싸우게 됩니다. 역할 분담을 잘해야지 만족스러운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비행기 티켓 예매를 와이프가 했다면, 여자친구가 했다면 남자가 스케줄을 짜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애초에 정하고 가야 돼요. 굵직굵직하게 너가 이걸 하고 내가 이걸 하고 이렇게 딱 정하고 가야 싸울 확률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부부든 연인이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뭘 물어봤을 때,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를 내가 또 얘기해야 돼? 너는 안 봐? 나만 준비해? 이런 말은 절대 금지입니다. 여행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똑같은 거를 또 물어보는 거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열이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나만 준비하는 것 같고, 아니 왜 너는 안 찾아보고 나한테만 물어보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손해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바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행만큼은 서로 정신도 없고 덥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또 물어보더라도 확인차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로 아니 곱게 듣지 않는 거, 그리고 또 물어보더라도 내가 대답을 한 거여도 상냥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여행 중에 조심해야 될 건요, 여름에 일본 여행을 가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불지옥이에요. 정말 미친 듯이 덥기 때문에 사람이 엄청나게 예민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정말 많이 싸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라도 이 여행 일정이 좀 빡세요. 그러면 나 지쳤다, 좀 쉬자라고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일정을 포기하더라도 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상했던 것보다 일본이 너무 덥고 습해가지고 제일 더운 시간대 일정을 포기하고 그냥 호텔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게 훨씬 나아. 그 더위에 강행군을 하게 되면 또 사람들이 또 배려의 동물이잖아요. 또 이런 건 또 잘 참아요. 또 그래가지고 또 배려한다고 말 안 하고 입 꾹 닫고 힘든데 계속 따라다니면은 덥고 예민하고 배고프고 그러면은 무조건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8월의 폭염 속에 일본에서의 여행은, 아니 씨발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걸으면 안 돼? 조금만 더 구경하면 안 돼? 배고픈 거 좀만 참으면 안 돼? 절대 이거 금지. 남자랑 여자랑 그 체력 차이도 분명히 그 피지컬적으로 차이가 있고 각자의 여행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언제 또 와보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오자라는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예쁜 여행지를 놓쳐서 짜증이 나신다고요? 그냥 유튜브로 보세요. 직접 가시는 것보다 유튜브로 보는 게 더 예쁩니다. 그 기분으로 가면은 짜증만 날 거예요. 그리고 베스트가 뭐냐면, 일행 중 누구라도 하나가 지쳐 보이면 즉시 일정을 하나 패스하고 같이 편하게 쉬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충전된 상태로 그 다음 일정을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그 계획된 일정을 전부 다 소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을 기분 좋게 보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서로 따로 움직이는 것도 허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쿄타워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한 명은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쉬고 싶대요. 그런데 다른 한 명은 나는 꼭 도쿄타워를 봐야 돼. 난 꼭 봐야 되겠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체력이 안 돼서 내가 몸이 아파서 도쿄타워까지는 못 갈 것 같아. 정말 미안한데 혼자라도 갔다 올래? 이렇게 기분 안 나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입장에서도 아니 씨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혼자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치고 아픈 사람은 숙소에 가서 쉬게 하고 보고 싶은 사람은 혼자 여행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서로 서운해하지 않기로 미리 규칙을 정해놔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 갔다고 서운해하지 않기, 같이 동행하지 못해서 미안해하지 않기, 상대방이 쉬고 싶다고 했을 때 눈치 주지 않기. 이거를 미리 정하고 가는 거랑 안 정하고 가는 거는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인끼리 여행을 가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사귄 지가 얼마 안 된 커플들은 이런 것도 서로 배려를 해주면 좋습니다. 남자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분들 중에서는 남자친구랑 같은 화장실을 쓰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남자친구한테 예뻐 보이고만 싶지 내가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그 냄새를 남자친구가 맡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여성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뭐 2박 3일 아니면 뭐 3박 4일 동안 아예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연애 초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남자친구가 좀 센스 있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 후거나 여자친구가 슬슬 이제 그 대변의 신호가 오는 것 같다 싶으면은 나 밑에 편의점 좀 갔다 올게, 아니면 나 여기 동네 한 바퀴 좀 구경 좀 하고 올게,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좀 비워주거나 아니면 그냥 대놓고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그냥 민망함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참다 보면 배가 아프고 맛집을 가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체하고 여행을 할 때 컨디션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진 여자친구라고 느껴지면 남자친구가 센스 있게 상태를 체크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행 중에는 일행 중에 한 명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막 복통이 생길 수도 있고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막 더위를 먹어갖고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쉬어야 돼요. 그런데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아파서 이 여행에 피해를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참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통이 있는데 그냥 말 안 하고 참고 다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픈 사람,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배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정 중에 맛집이 있었어요. 상대방은 그 맛집을 되게 기대하고 있고 맛집에 거의 도착을 했다거나 이제 맛집으로 가야 되는 일정인데 배가 아파서 도저히 뭐 못 먹을 것 같은 거야. 이제 그때 이제 갑자기 나 배가 아파서 그 맛집 못 갈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얼탱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좀 빨리 얘기라던가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는 거죠. 맛집까지 다 왔는데 막 혼자 먹기도 애매하고 김이 확 빠지거든요. 이런 경우가 완전히 최악인 거예요. 아픈 사람 입장은 자기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그 맛집 한 번 못 갔다고 그렇게 뭐 짜증을 내게 과민 반응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상대방 입장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일본까지 왔는데 언제 먹을지도 모르는 이 맛집을 이걸 내가 못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둘 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중에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픈 거를 참는 거는 배려가 아니라 아프다고 말을 안 했던 게 누군가에게는 더 큰 피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 전에 규칙을 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행 중에 한 명이 아프면 같이 쉰다. 그리고 괜찮아지면 다시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 아니면 뭐 한 명이 아프면 아픈 사람은 숙소로 돌아가고 안 아픈 사람은 맛집을 가서 그 맛집을 경험하고 온다. 대신 이런 상황이 오면 솔직하게 말을 하고 화내지 않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정해놓으면 막상 그런 상황이 와도 기분이 상하지 않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로밍 같은 경우는 요금으로 보나 퀄리티로 보나 그냥 이심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뭐 갈아 낄 필요도 없고 뭐 QR로 바로바로 되니까. 이심이 지원이 안 되는 휴대폰을 쓰신다면은 물리유심 있죠? 그거를 미리 배송을 받거나 공항에서 픽업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환전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해서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은행들이 환전 수수료로 막 뭐 가입시키고 막 들었다 놨다 막 이러는 게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저는 그냥 토스로 했습니다. 토스 외화 통장을 만들었고 그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제가 갔다 온 게 2025년이어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당시의 시스템은 이랬어요. 토스뱅크, 그러니까 토스 외화 통장에 원화를 넣어두고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챙겨서 일본에 갑니다. 그리고 일본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세븐스타인가 ATM에서 돈을 인출을 하면은 환전 수수료 없이 바로 엔화를 뽑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도나 막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걸 봐갖고 세븐스타 CD기? 그래갖고 막 이것만 되는 건 줄 알고 막 위치를 막 엄청 찾아봤는데 그냥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있는 ATM에서는 다 되더라고요. 그게 세븐뱅크였는지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있는데 아무튼 이거 사진 띄워드릴게요. 세븐일레븐이 일본에 엄청 많기 때문에 어디서 환전해야 되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환전 안 하고 가셔도 됩니다. 토스뱅크에서 외화 통장에다가 한국 돈을 입금을 해두고 일본 ATM에서 엔화로 돈을 뽑아서 잘 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현지에서 엔화가 그러니까 현금이 부족하면은 토스 외화 통장에다가 한국 돈을 입금하고 일본 ATM에서 엔화로 환전 인출, 이 방식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준비물로는 첫 번째, 일본에서 되게 오래 걸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운동화 중에 정말 제일 편한 걸로 신고 가시거나 하나 챙겨가세요. 크록스나 슬리퍼 이런 거는 챙기지 마세요. 물집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예쁜 옷을 가져가지 말고 땀이 흡수가 잘 되고 잘 말려주는 스판 속건이라고 하나? 흡판 속건이라고 하나? 그런 기능성 옷들 있잖아요. 그런 최대한 그런 옷을 챙기세요. 아니 심사장아, 그래도 해외여행 가는데 난 불편하고 덥더라도 예쁜 옷을 가져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봄, 가을, 겨울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름에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챙겨간 옷이 예쁘다고 칩시다. 근데 사진을 찍으면 막 얼굴에 막 비비크림이고 막 선크림이고 막 땀으로 범벅돼가지고 막 다 흘러내리고 막 얼굴이 뭐 거의 뭐 막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처럼 될 텐데 괜찮으세요? 그런 거를 감내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면 챙겨가세요, 예쁜 옷을. 그리고 뭐 예쁜 옷이라든지 뭐 기능성 옷이라든지 옷도 생각했던 것보다 2배로 챙겨가세요. 땀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이 챙겨가서 못 입더라도 옷을 넉넉하게 챙겨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110V 어댑터, 이거는 만약에 통신사에서 로밍을 한다 그러면은 그 통신사에서 빌려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근데 아무튼 빌리면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 거리가 막 멀고 그러면 한국 도착해갖고 지쳤는데 반납하는 게 더 짜증나니까 그냥 다이소에서 5,000원이면 사거든요. 요거 5,000원밖에 안 하지만 이게 일본에서 없으면은 곤란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2개 정도 챙기는 거 추천드리고, 선글라스랑 우산도 필수로 챙기세요. 선글라스도 다이소에서 좋은 거 5,000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리고 우산을 챙기세요. 양산 이런 거 말고 그냥 장우산 있죠. 막 엄청 큰 거 이런 거, 그 장우산을 챙기세요. 들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지고 다니기 편하다고 막 쬐끄만 거 가지고 다니면은 살이 막 다 타버려가지고 1년 내내 고생하는 것보다 장우산 들고 2박 3일 3박 4일 잠깐 힘든 게 나아요. 그리고 쿨링 티슈도 생각보다 몸 온도를 내려주는데 좋더라고요. 이거는 한국에서 굳이 챙기시지 말고 일본 길거리나 드럭스토어 같은 데서 대부분 파니까 필요하시면 현지에서 바로 사시면 돼요. 그리고 양말이랑 속옷도 다 땀에 젖어버리기 때문에 넉넉하게 챙기세요. 이것도 생각하셨던 것보다 2배로 챙기시면 좋습니다. 1일차에서는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하고요. 나리타에서 넥스를 타고 신주쿠로 이동을 했습니다. 심사장이랑 손잡고 같이 떠나보시죠. 일본 도쿄 여행을 20살 때 멋모르고 한번 가보고 17년이 지나가지고 와이프랑 지금 처음으로 일본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일본이 뭔가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잘해놔가지고 뭔가 미지의 세계, 막 엄청난 해외여행을 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설레더라고요. 또 사실 해외여행에서는 또 언어의 장벽이 있죠. 사실 뭐 와이프한테는 일본 여행? 나 한번 갔다 와봤고 막 그까짓 거 뭐 별것도 없어, 말 안 통해도 다 뭐 바디랭귀지로 돼 라고 말은 해놨는데 막상 일본 여행을 준비하다 보니까 언어의 장벽을 포함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하고 막 어렵더라고요. 나리타 익스프레스를 한국에서 미리 예매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JR 안내데스크에 가가지고 표를 수령해야 되는데 헤맬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일본어로 적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말을 하지 않게 하지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게 번역을 해가지고 인쇄를 해서 가져갔습니다. 대충 내용은 뭐 한국에서 예매한 티켓을 수령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스이카 카드, 그러니까 일본에서 쓰는 교통카드 같은 건데 이 스이카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요렇게 적어서 담당자한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자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셨는데, 어찌됐건 이런 언어의 장벽이 느껴지는 곳에서는 그냥 A4 용지에 일본어로 번역한 문장을 직접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일본어도 못하는데 어설프게 막 하이 막 이러면서 못 알아듣는데 막 아는 척하는 것보다 정확히 알고 움직여야 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할 말을 복사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뭔가 웃기고 좀 창피한 느낌이 들기는 한데 어설프게 잘못 알아가지고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넥스 표를 왕복으로 끊어서 가는 표랑 돌아오는 표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티켓 같은 거를 여러 장 주거든요.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 티켓 중에 하나가 영수증인 줄 알고 분실할 뻔했어가지고 마지막 날 못 돌아올 뻔했거든요. 아무튼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26번, 그리고 차는 10번이고 시트는 12H야. 나리타 익스프레스 여기. (26번으로) 들어오는 걸 타는 거고 칸은 10번이니까 이거 10번 타요.
separate. 신주쿠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을 하자마자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신주쿠역에서 호텔 그레이스리 신주쿠로 가려면 보통 동쪽 출구 쪽으로 나가라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신주쿠역을 막상 도착을 하니까 이 동쪽 출구를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엄청 헤맸습니다. 신주쿠역이 워낙 크고 복잡해가지고 동쪽 출구가 도대체 어디야 이러면서 막 여간에서 계속 빙빙 돌았어요. 신주쿠역이 특히 어려운 이유가 그냥 여기 커서만 그런 건 아니고요. JR만 있는 게 아니라 JR 야마노테선, 주호선, 사이큐호선 같은 노선도 있고 거기에 오다큐선, 게이오선, 도쿄메트로 마루노우치선, 도에이 신주쿠선, 오에도선까지 여러 회사의 지하철 노선이 한 곳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지하철역이 아니라 엄청나게 거대한 환승 미로처럼 느껴져요. 복잡하기도 복잡한데 지하 몇 층부터 막 지상 몇 층까지 있어가지고 막 더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신주쿠역이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역으로도 유명하고요. 역 전체의 출구가 200개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행자가 헷갈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특히 캐리어를 끌고 8월이라서 막 덥고 습하고 사람도 많으면 역 안에서 출구 찾는 걸로도 막 진이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신주쿠역에 도착을 했는데 원하는 출구를 못 찾아가지고 슬슬 빡칠 것 같으면은 그냥 보이는 출구 아무데나 나가도 돼요. 일단 나가세요. 무조건 동쪽 출구로 나가야 돼 이런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일단 방향이 너무 반대만 아니라면은 일단 보이는 출구로 먼저 나가가지고 구글 지도를 켜서 지도가 알려주는 대로 걸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동쪽 출구를 무조건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도착을 했는데 동쪽 출구를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럼 그냥 보이는 출구로 그냥 나오세요. 거기서 구글 지도 켜고 목적지를 설정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지하 세계에 갇혀 있다가 나왔을 때 해가 정말 쨍했거든요. 그 특유의 일본 느낌이 진하게 나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도착했을 때는. 컴온. 탑 같은 개념인데 또 보이네. 신주쿠역에서 호텔 그레이스리 신주쿠까지 걸어서 10분? 15분? 15분은 안 걸려. 가깝기는 한데 얼굴에 땀 좀 보세요. 진짜 개더움. 나 일본인인 줄 알고 스미마셍 이러네. 내가 끌어야 되고. 호텔 그레이스리 신주쿠는 일본어랑 영어는 물론 한국어 응대도 가능한 호텔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인할 때 문제가 있거나 예약 관련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프론트에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분이 계신지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도쿄에서는 숙박세가 따로 있습니다. 도쿄도의 숙박세는 숙박요금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세금까지 전부 결제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예약 사이트의 결제 조건이나 표시 방식에 따라 숙박세가 현장에서 추가로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미 결제한 거 아니었나? 세금도 같이 냈었는데 싶었는데 도쿄 호텔에서는 이런 숙박세가 체크인이나 체크아웃 할 때 따로 결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미리 알고 가시면 체크인할 때 추가 결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Will be the room number. The checkout date is 5th at 11 o'clock. Ah, For okay, Wi-Fi, okay. please scan this QR code. For other information of our hotel, please scan this QR code. 오케이. Do you have any questions? No. Thank you very much. Enjoy your stay. 땀 먹어. 땀 먹어. 왜? 나 일주일 있던데. 얼마나 좋을까? 기대된다. 어우.
불편한데? 아니 얼마나 좁을까. 아. 됐어? 오케이. 딱히 뭐 찍을 필요는 없네. 그래도 방은 제대로 보여드려야 되겠죠?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이 제 영상을 참고하고 여기를 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호텔을 보시면은 엄청 좁습니다. 광각 카메라라 넓어 보이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알려드릴 게 엄청 좁습니다. 캐리어를 펼쳐놓을 수 없을 정도로 좁아요. 공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창문도 좁아요. 약간 감옥 같은 느낌. 그런데 경치는 좋긴 해요. 여러분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일본 여행 가기 전에 일본 뉴스를 보는데 요즘 토요코 키즈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계속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묵은 호텔 바로 앞이 그 토요코 키즈들이 모이는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호텔 앞에 실제로 어린 친구들이 계속 모여 있더라고요. 뉴스에서만 보던 거를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안쓰러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 많았고요.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막 폭력적이거나 무서운 분위기라기보다 그냥 갈 곳이 없어서 거리에 모여 있는 아이들 같은 느낌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여기가 그 뉴스에 나오는 그 토요코 키즈가 모이는 그 장소라고 해가지고 막 되게 엄청 신기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더라고요. 여행지에서 마주친 풍경이긴 했지만 그냥 관광지의 신기한 장면이라기보다 일본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직접 본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호텔 주변을 둘러보다가 배가 고파서 근처에 유명하다는 라멘 맛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호텔에서 엄청 가깝더라고요. 줄 서야 되네? 너무 맛있다. 경박스럽게 먹어서 죄송한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와이프가 땀을 많이 흘려서 샤워하는 동안 저는 호텔 바로 밑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첫 환전을 해봅니다. 영상 초반에 토스 이용 한번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걸로 엄청 쉽게 환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내일 스이카 카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현금을 좀 빼주고 일본이 거의 아날로그 감성이라 현금을 대부분 갖고 다녀야 되나 싶었는데 웬만한 매장에서는 또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을 별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긴 했어요. 저녁은 오모이데 요코초에서 먹을 예정인데요. 오모이데 요코초는 쉽게 말하면 신주쿠에 있는 아주 좁은 꼬치 골목입니다. 이자카야 골목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직접 도착을 해서 분위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신주쿠 주변을 간단하게 구경하면서 이동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세탄 신주쿠를 가볍게 둘러봤어요. 확실히 일본 특유의 고급스러운 감성이 있더라고요. 물건을 사러 간 건 아니었고 일본 백화점은 어떤 분위기인지 가볍게 한번 둘러봤고요. 그리고 디즈니 플래그십 스토어도 잠깐 들러봤습니다. 여기는 디즈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지나치기 쉽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인형, 굿즈, 캐릭터 상품들이 워낙 많아서 자연스럽게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디즈니에서 나오면은 빅카메라 신주쿠 하가시쿠치점이 보이는데요. 여기가 예전에는 빅카메라랑 유니클로가 같이 있던 피쿠로 건물로 유명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빅카메라는 빠지고 그 자리에 유니클로 신주쿠 본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 7층에는 GU도 같이 있어서 유니클로랑 GU를 한 번에 같이 둘러볼 수도 있더라고요. 여행 중에 옷이 부족하거나 갑자기 편한 티셔츠나 바지가 필요할 때 들르기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8월의 도쿄는 땀이 정말 많이 나기 때문에 옷을 좀 더 사야 되겠다 싶을 때 신주쿠 한복판에 이런 대형 매장이 있다는 게 꽤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신주쿠 동쪽 출구 쪽을 좀 구경하고 저녁을 먹으러 오모이데 요코초로 이동을 했습니다. 확실히 신주쿠의 저녁은요 낮이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막 보는 것처럼 화려하고 요밀조밀하고 네온사인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LED지만 저녁에 그런 LED들이 엄청 휘황찬란해가지고 그 특유의 감성이 엄청나게 묻어나요. 간판은 엄청나게 빽빽하게 붙어있고요. 사람들은 또 엄청 많고 골목골목마다 불빛이 다 다르고 이때야 비로소 내가 일본 도쿄에 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1일차의 마지막 목적지 오모이데 요코초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모이데 요코초는 신주쿠역 서쪽 출구 근처에 있는 아주 좁은 골목 형태의 술집거리입니다. 이름을 직역하면 추억의 골목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식 안내 자료를 보면 오모이데 요코초는 신주쿠역 서쪽 출구 근처에 있고 전쟁 후에 폐허 속에서 생겨난 노점 시장에 뿌리를 둔 레트로 분위기의 골목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이자
이자카야, 꼬치집, 야키토리 같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으로 유명하고요. 도쿄 공식 관광 정보에서도 오모이데 요코초를 구운 닭꼬치랑 시원한 맥주가 넘치는 작은 골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가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작아요. 어떤 곳은 카운터랑 사람이 앉을 자리가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앉을 자리밖에 없고, 사람들이 정말 가까이 붙어가지고 꼬치를 먹고 맥주 먹고 퇴근 후에 가볍게 한잔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엄청 거창하게 밥을 먹으러 간다기보다 퇴근하고 가볍게 한잔하거나 친구랑 꼬치 몇 개 시켜놓고 이야기를 하거나 옛날 일본 골목 감성을 느끼러 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로컬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더 많습니다. 워낙 분위기가 독특하고요. 사진이랑 영상으로 딱 찍었을 때 정말 일본 느낌 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여행객들도 정말 많이 찾는 필수 코스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관광지처럼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좁은 골목 안에서 꼬치를 굽는 연기, 빨간색, 주황색, 막 이런 간판 불빛, 북적북적한 막 이런 사람들 막 말소리, 이런 모든 게 다 섞이니까 신주쿠에 또 다른 옛날 일본 감성이 있더라고요. 신주쿠의 화려한 밤거리 안쪽에 숨어있는 작고 오래된 꼬치골목, 그게 제가 느낀 오모이데 요코초였습니다. 매장들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파는 것도 비슷비슷하고, 사실은 네이버에서 서치를 하고 갔지만 그냥 사람이 덜 붐비는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보세요. 머리 조심히 가세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있는 2층으로 안내를 받았는데요. 근데 2층은 흡연이 가능한 공간이더라고요. 공간도 좁은데 주변에서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어서 담배 냄새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거를 신땡으로 먹네. 맨날 먹는다 했는데. 맛있어? 진짜 시원해. 신나게 꼬치를 먹고 이제 호텔로 복귀를 합니다. 호텔로 돌아가면서 느낀 건데 신주쿠에서 숙박하는 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신주쿠보다는 도쿄타워 근처에 조용한 숙소를 가고 싶었거든요. 도쿄로 여행을 왔으니까 차분하고 조용하고 도쿄타워도 보이고 밤에 조용히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을 좀 원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도쿄로 여행을 와보니까 신주쿠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인프라가 좋아서 걸어다니기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밤에도 사람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처음에 여행하는 입장에서 움직이기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숙소가 유흥의 중심에 있는 그런 호텔이라서 치안 이런 것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나쁜 느낌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일본 여행을 하시는데 도쿄를 가시는 거라면 신주쿠에 있는 숙소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시면 신주쿠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묵는 호텔 바로 앞에 도쿄 가부키초 타워가 있더라고요. 도쿄 가부키초 타워는 2023년에 오픈한 대형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입니다. 영등포의 타임스퀘어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이 건물에서 뭘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가부키초 타워 안쪽의 식당들의 평균 음식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신주쿠 특유의 그 화려하고 트렌디한 분위기를 한번 체험해본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죠. 바로 편의점입니다. 호텔을 들어가기 전에 군것질거리라도 살 겸 편의점에 들러봤어요. 일본 편의점은 진짜 여행 코스에 넣어도 될 정도로 구경하는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도시락, 삼각김밥, 푸딩, 빵, 뭐 아이스크림, 음료수까지 뭔가 하나씩 다 먹어보고 싶게 생겼습니다. 제가 17년 전쯤에 일본에 왔을 때는 일본의 물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보니까 한국이랑 큰 차이가 없거나 엔저 때문인지 오히려 일본의 물가가 더 싸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편의점에서 군것질거리를 사고 호텔로 돌아와서 도쿄에서의 첫 하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2편을 기대를 해주세요.